현대 중동의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는 가장 날카롭게 맞선 두 개의 칼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는 국가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대리 세력들을 자국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 악이자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프레임 속에서 이 두 나라는 태초부터 서로를 증오해온 숙명적인 원수처럼 묘사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대결이고, 정치적으로는 서방 민주주의의 보루와 혁명 이슬람 공화국의 충돌입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극과 극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중은 아주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수천 년 전부터 원수였구나.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역사의 깊은 층을 들춰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렬한 적대감은 사실 인류 전체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역사의 페이지를 단 한 장만 뒤로 넘겨도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유대 민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멸망의 고통을 안겨준 것은 페르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대 페르시아는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자비로운 제국이었습니다. 더 가까운 과거인 20세기 중반으로 시선을 옮겨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왕조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중동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밑에서는 이스라엘과 석유를 거래하고 고도의 군사 정보와 안보 자산을 공유하며 긴밀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역설의 서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이 관계의 핵심이 흔히 말하는 오래된 종교 전쟁이 아닌지, 그리고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던 두 나라가 왜 현대에 이르러 서로를 말살해야만 하는 적이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사를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 그리고 현대 정치의 냉혹한 선택이 얽히고 설킨 대서사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중동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야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기원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무대는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인 레반트였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과 시리아를 아우르는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고달픈 위치였습니다. 남쪽에는 거대 문명 이집트가,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왕국들은 이 거대한 힘의 균형 사이에서 생존을 건 줄타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비극으로 기록된 바빌론 유수는 바로 이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레반트를 휩쓴 세력은 오늘날의 이란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가 이끄는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의 자부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지도층과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강제 압송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신앙의 중심마저 파괴된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에서의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뜻밖의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창건자 키루스 2세, 즉 성경에서 고레스라 불리는 이 위대한 왕은 바빌론을 정복한 뒤 믿기 힘든 선언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러 민족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키루스는 단순히 그들을 풀어준 것에 그치지 않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적 자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는 박해자가 아니라 구원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방인 왕인 키루스를 가리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파격적인 칭호를 부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립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민족의 관계는 시작부터 자비와 감사라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키루스의 이러한 행동은 순수한 선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복지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함으로써 반란의 싹을 자르고 제국 전체의 안정을 꾀하려는 고도의 통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유대 민족 입장에서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고 유대교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기억 속에서 페르시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숙명적 대결이 아닌 제국과 소수 민족 간의 가장 이상적인 공존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현대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초기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이 왜 오늘날까지도 주변 아랍 국가들과 궤를 달리하며 이스라엘과 그토록 독특하고도 이중적인 관계를 맺어왔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7세기 무렵 이슬람 세력의 폭발적인 팽창과 함께 찾아온 중동의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동을 아랍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우를 범하곤 하지만 이란은 결코 아랍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슬람화, 아랍화라는 두 개념을 서슬퍼렇게 구분하여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7세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아랍 전사들은 파죽지세로 주변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당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 역시 이 거센 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란 땅에는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이식되었고 페르시아인들은 칼리프조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당시 아랍에 정복당한 수많은 지역, 즉 오늘날의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같은 국가들은 종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들이 지켜온 고유한 언어와 민족적 정체성까지 아랍으로 완전히 동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랍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아랍어를 모국어로 삼았으며 아랍의 역사와 자신들의 뿌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화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달랐습니다. 이란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수용했을지언정 자신들의 민족적 뿌리와 영혼의 언어인 페르시아어를 아랍에 내어주는 것만큼은 처절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랍 칼리프조의 혹독한 지배와 차별 아래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정교한 관료 제도와 문학적 전통, 그리고 고도의 통치 기술을 이슬람 문명 내부에 역으로 주입하며 페르시아적 이슬람이라는 독보적인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이란인들에게, 아랍인들에게 자신들을 정복한 외부 세력일 뿐 결코 자신들의 근원적인 정체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랍화에 대한 거센 저항은 이란인들의 뼛속 깊이 각인된 거대한 자부심이자 주변 아랍 세계와 끊임없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정신적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를 가능케 한 결정적 논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오래된 싸움에 대한 이란만의 독자적이고 냉소적인 해석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직계 조상으로 여겨지며 유대인의 조상인 이삭과 대척점에 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랍인이 아닌 고귀한 인도 유럽어족인 페르시아인이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아랍 혈통끼리의 집안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서자 계보인 아랍의 논리에 묶일 하급 문명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즉, 종교는 같을지언정 아랍인들이 공유하는 혈통적 증오까지 우리 다 짊어질 이유는 없다는 차가운 선긋기였습니다. 훗날 1979년 혁명정부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이 논리를 뒤집어 이스마엘의 깃발을 전략적으로 가로채기 전까지 이란에게 이 종교적 프레임은 국가의 안보와 실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철저한 타자의 역사였습니다. 이란은 무슬림이었으나 동시에 철저하게 페르시아였습니다.
이처럼 아랍화에 저항하며 페르시아의 영혼을 지켜온 역사는 16세기 사파비 왕조에 이르러 시아파 국교화라는 제도적 방파제를 구축하며 완성됩니다. 본래 시아파는 아랍 내부의 후계 갈등에서 시작된 아랍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아랍의 야당적인 종교를 가져와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페르시아적 이슬람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전파가 아니라 외부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영혼을 지키려는 치밀한 생존 설계였습니다. 당시 이란이 시아파를 선택한 것은 역사적 필연이었습니다. 서쪽에서 밀려오는 수니파의 맹주 오스만 제국과 주변 아랍 세계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기 위해 주류 이슬람과는 다른 시아파의 길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개종을 넘어선 민족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종교적 이질성이 결국 영혼의 잠식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이란은 시아파라는 독자적인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결단은 이란의 역사 속에 아랍과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계선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강력한 방파제가 존재했기에 훗날 팔레비 왕조는 아랍의 비난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실리적 미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반대로 혁명 정권은 이 시아파 정체성을 혁명의 엔진으로 삼아 아랍 세계의 리더십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결국 시아파는 이란 역사 내내 아랍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휩쓸리지 않게 해준 다치자, 때로는 주변을 집어삼키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이 독보적인 정체성의 성벽 안에서 이란은 근대화라는 또 다른 변혁을 준비합니다. 제국들의 몰락과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왕조의 선택은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놓게 됩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이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가 중동의 고립된 왕국에서 근대적인 주권 국가로, 그리고 냉전의 핵심 지정학적 요충지로 변모하는 처절한 산고의 과정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이란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영국, 러시아, 오스만 제국의 군함 아래 짓밟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당시 무능했던 카자르 왕조는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고, 전쟁이 불러온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은 이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처참한 폐허 위에서 이란인들은 뼈저리게 직시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강력한 중앙집권 권력과 근대적인 군사 시스템이 없다면 페르시아라는 이름의 자부심은 그저 강대국들의 식탁 위에서 뜯어먹히는 과거의 유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혼란과 굴욕을 수습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레자샤 팔레비입니다. 1921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고 1925년 팔레비 왕조를 개창한 그는 터키의 아타투르크를 모델 삼아 국가 전반을 완전히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슬람 종교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자비하게 억제하고 철저한 세속주의를 추진했습니다. 서구식 교육 시스템을 이식하고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슬람 율법 대신 근대적인 법전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그는 1935년 전 세계에 이란의 국명을 공식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변경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안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이 국명은 자신들이 아랍과는 뿌리부터 다른 고귀한 인도 유럽어족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레자 샤에게 이슬람의 낡은 관념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무거운 장애물이었으며, 그는 오직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실리적 근대화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이란에게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힘의 논리를 강요했습니다. 이란의 풍부한 석유 자원과 연합군의 핵심 보급로를 확보하려던 영국과 소련은 1941년 이란을 전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독일과의 협력을 의심받던 레자 샤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외세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모리셔스로 유배되었고,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가 뒤를 이어 불안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냉전 체제에서 젊은 국왕 팔레비는 가문의 생존과 왕정의 안정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에 전적으로 밀착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당시 이란을 위협한 실질적인 적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국경에서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펼치던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과 주변 이웃 국가들에서 불어오던 아랍 민족주의 광풍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가 주도하는 아랍 민족주의는 이란의 왕정을 전복시키려 하는 가장 치명적인 내부의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란은 역사적인 주변국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아랍이라는 거대한 포위망을 뚫기 위해 아랍권 바깥에 위치한 비아랍 국가들, 즉 이스라엘, 터키, 에티오피아 등과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에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교적 논쟁이나 조상들의 싸움을 따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저지해주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주며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와 군사 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란은 1950년 무슬림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사실상의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비공식 결혼이라 불릴 만큼 깊고도 은밀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생명줄과 같은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양국은 에일랏에서 아슈켈론을 잇는 거대한 송유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에너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이란의 최첨단 관계 농업 기술과 군사 장비를 제공했고 무엇보다 국왕의 권력을 지탱하는 비밀 경찰 사바크를 훈련하며 첩보 기술의 정수를 전수했습니다. 테헤란 시내에는 이스라엘 대표부가 당당히 자리 잡았고 두 나라의 정보기관은 소련의 움직임과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중동의 거대한 안보축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형제애보다 국가의 안보와 왕실의 생존,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압도적으로 앞섰던 지극히 비정하고도 실리적인 밀월의 시대였습니다. 양차 대전의 참혹한 교훈 끝에 이란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바로 이 비아랍 연대였으며 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견고해 보였던 전략적 결속 뒤편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반정부 정서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79년 테헤란의 거리를 뒤덮은 분노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페르시아의 영광도 이스라엘과의 밀월 관계도 그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흔히 이 혁명을 종교적 열망에 의한 사건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그 시작은 팔레비 왕조가 추진한 급진적 근대화 정책인 백색 혁명이 낳은 비정상적인 괴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이란을 서구식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했으나 그 과정은 비정했고 대중의 삶과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구 자본과 대기업의 유입으로 수백 년간 이란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했던 전통시장 상인 조직 바자르는 순식간에 붕괴했고 야심차게 진행된 토지개혁은 땅을 잃은 농민들을 도시의 빈민촌으로 밀어내며 지독한 빈부격차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에 팔레비의 철권 통치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이 결정적인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란 민중들에게 팔레비 국왕은 위대한 샤가 아니라 자국의 석유를 서방에 상납하고 그 대가로 왕좌를 유지하는 외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국왕의 수족이었던 비밀경찰 사바크는 고문과 투옥, 납치를 일삼으며 모든 비판 세력의 입을 막았고 이 억압의 기술을 전수한 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사실은 민중들의 분노를 이스라엘로 향하게 만드는 지독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테헤란의 파티장에서 오일 달러가 샴페인처럼 흐를 때 거리의 민중들은 자신의 전통과 이슬람적 가치를 짓밟는 국왕에게서 정체성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당시 혁명에 가담한 이들은 단순히 독실한 무슬림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학생,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자유주의 지식인,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들까지 타도 팔렙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에게 이슬람은 처음부터 유일한 목표라기보다 외세와 결탁한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강력한 공통의 언어이자 결집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연합군이 왕정을 무너뜨린 혼란의 시기,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했던 호메이니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며 혁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슬람 근본주의 공화국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국은 곧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지독한 이중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란은 수천 년간 우리는 고귀한 페르시아인이며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아랍 혈통끼리의 집안 싸움일 뿐이라며 거리를 두어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혁명에 성공한 호메이니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 이스마엘의 깃발을 전략적으로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발로가 아닌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강력한 적에게 돌려 체제를 공고히 하고 아랍이 쥐고 있던 이슬람 헤게모니를 가로채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혁명 정부에게는 팔레비 왕조의 친서방, 친이스라엘 노선을 악마화하는 것이 곧 혁명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민족주의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슬람 세계 전체의 수호자라는 새로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연이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과 타협할 때 이란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내팽개친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신의 핵심 과업으로 가져왔습니다. 진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비겁하게 물러섰지만 진짜 신앙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시아파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 지독한 역설은 이란을 중동에서 가장 과격한 반이스라엘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결국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창설하고 수니파 무장 조직인 하마스까지 지원하며 거대한 저항의 죽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동질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공의 적을 압박하여 중동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차가운 권력의 계산이었습니다. 팔레비 시절의 자비로운 해방자이자 유능했던 파트너는 그렇게 혁명의 광기와 패권의 계산 아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만 하는 철천연수가 되었습니다. 1979년의 혁명은 이처럼 페르시아의 자존심과 팔레비의 실리를 거대한 적대와 증오의 화염으로 바꿔놓았고 그 화염은 오늘날까지도 중동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이 지독한 원한의 실체는 수천 년 전부터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혁명이 불러온 권력의 계산된 선택이 빚어낸 현대사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며 보여준 반전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독한 원한과 증오가 결코 신의 저주나 혈통의 숙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동의 갈등을 두고 성서시대부터 이어진 멈출 수 없는 종교전쟁이라 치부하며 냉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세운 것은 언제나 인간의 차가운 선택과 냉엄한 권력의 계산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키루스 대왕은 포로였던 유대인을 해방하며 자비와 공존이라는 인류사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16세기 사파비 왕조는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시아파 국교화라는 거대한 방파제를 세우는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팔레비 왕조는 국가의 현대화와 안보를 위해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철저한 실리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979년의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붕괴한 아랍의 리더십을 가로채기 위해 이스라엘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수천 년의 원한이 아니라 현대 중동의 권력 질서가 빚어낸 지극히 인위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어제의 자비로운 구원자가 오늘의 가장 잔혹한 적이 되고 어제의 밀월 파트너가 오늘의 철천 원수가 되는 이 극적인 반전은 역사가 결코 고정된 유물임을 웅변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중동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수싸움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민족적 자부심과 국가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를 읽어내는 힘을 갖는 과정입니다. 이란은 이슬람이기 이전에 고귀한 페르시아였고 이스라엘은 적이기 이전에 가장 유효했던 동맹이었습니다. 이 모순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이란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단순히 뉴스 속의 단편적인 이미지나 종교적 프레임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대서사시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여기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장엄한 근원의 세계로 안내할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복잡한 실타래가 시작된 곳, 즉 이란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뿌리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란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들의 언어와 이름을 지켜냈는가? 왜 그들은 주변 아랍 세계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결코 동화되지 않는 독보적인 자부심으로 남았는가? 그 해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마주하게 될 고대 제국의 찬란한 영광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오리엔트의 수많은 고대 문명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들이 어떻게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으며 피정복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던 그 관용의 정치가 오늘날 이란인의 영혼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를 앞으로의 시리즈를 통해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며 현대 중동의 모순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란과 이스라엘의 반전 가득한 관계, 여러분은 어떤 통찰을 얻으셨습니까? 역사는 단순히 죽은 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가장 날카롭고도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 호흡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우고 복잡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한 뼘 더 키워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장엄한 대장정을 함께 완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와 관심은 이 깊이 있는 역사의 페이지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넘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인류가 마주했던 가장 거대하고도 관용적이었던 제국,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본격적인 탄생과 영광의 기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 통찰의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works였습니다.